평양의 기억. 안녕하세요. 평양의 기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겁니다. 국정원도 통일부도 경악한 사건. 한국 여권을 주머니에 넣고 갤럭시를 손에 쥔 채 북한 땅을 27일간 활보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역탈북. 아니, 재입북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만나고 셀카까지 찍고 27일 만에 살아 돌아온 전대미문의 실화. 중국 브로커들도 미쳤다고 말렸고 북한 경비병과 격투를 벌이고 보위부의 추격을 받으며 CCTV가 즐비한 중국 접경지대를 누비고 결국 살아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 중심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간부였고 저희 집에는 늘 일본산 전자제품과 외국 술이 가득했죠.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 얼마나 허상인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4년 1월 저는 친구와 함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당시 저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근무하던 간부였습니다. 금박으로 당 마크가 새겨진 신분증을 가진 북한 최고위 엘리트 중 한 명이었죠. 그런 제가 왜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남한 자료를 접할 기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본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으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이라는 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30년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아니, 계획이라기보다는 각오였죠. 잡히면 죽는다. 하지만 여기 남아도 죽는다. 2004년 1월에 두만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줌을 싸면 떨어질 정도로 추운 밤이었죠. 우리는 산속에 숨어 경비대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밤 10시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드디어 강가로 내려섰는데 손 들어 경비병이 풀숲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친구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 떨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경비병이 호각을 불었고 사방에서 손전등이 켜지며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당 신분증의 기적. 우리는 국경경비 총국 6중대 병실로 끌려갔습니다. 쇠창살로 가려진 작은 감옥과 매달린 수갑들이 보였습니다. 신분증과 통행증을 내놓으시오. 친구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가죽 케이스에 당 마크가 새겨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신분증. 중대장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건 그는 분명 처음 보는 신분증이었을 겁니다. 북한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신분증 중 하나였으니까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무산시당에 간부 사업하던 중이었소. 밤이 깊어서 군인 병실을 찾던 참이었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확인해봐. 무산시당에 전화해서 중대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대장 동지, 정전이어서 전화가 안 됩니다. 신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소대장이 제 신분증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여기 근무하면 혹시 오광일이라고 아십니까?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김책시에 사는 오광일? 아버지가 김책시당 책임비서하는 그 친구? 맞습니다. 제 친구예요. 기적 같은 우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경비대 병실에서 잤고 다음날 아침 우정의 편지를 받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두만강은 여전히 우리 옆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낮의 질주. 이틀을 헤맨 끝에 우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밤이 아니라 대낮에 건너자.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밤에는 경비병들이 우리를 보지만 낮에는 우리가 경비병들을 볼 수 있다고. 레일 위 둔덕에 앉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동시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두만강 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놈들 봐라. 잡아라. 돌아보니 구비돌이 바로 뒤에 경비병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격발 장치를 당기는 게 보였습니다. 뒤통수가 불로 지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살았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중국에서의 20일간의 방황 끝에 저는 기적적으로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는 공안에 붙잡혀 이송중 벼랑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목까지 살아야 했으니까요. 2004년 말 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를 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합동신문센터에서 2개월, 하나원에서 3개월. 긴 과정이었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초 저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정착, 그리고 성공.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은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었고 면접에서 10번을 떨어진 끝에 겨우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와 러시아어 실력을 살려 열심히 일했고 2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3년 차에는 팀장이 되었고 5년 차에는 이사가 되었습니다. 탈북민에서 시작해 대기업 임원이 된 겁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도 샀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어머니. 탈북할 때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는 여행을 견딜 수 없었고 저는 나중에 꼭 모셔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중국 브로커들을 통해 어머니를 탈출시키려 했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너무 삼엄했습니다. 2009년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돈을 보내 치료비를 댔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초 어머니가 직접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못 버틸 것 같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불가능한 계획.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어? 다시 북한에 들어간다고? 잡히면 당신뿐 아니라 어머니도 죽어.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한국에서도 처벌받아.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브로커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형님, 저희도 못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지금 북한은 탈북자 가족들 감시가 살인적입니다. 특히 형님 같은 고위 탈북자 가족은 24시간 감시 중일 겁니다. 하지만 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직접 들어가셔야 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형님이 하셔야 해요. 그리고 형님이 들어가시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각오했습니다. 나오지 못해도 좋습니다. 어머니만 구하면 철저한 준비. 2010년 5월 저는 중국 단둥으로 갔습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 관광객으로 위장했습니다. 단둥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형님, 정말 들어가실 겁니까? 네. 잡히면. 아시죠? 압니다.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준비물을 챙기세요. 저는 배낭에 몇 가지를 챙겼습니다. 현금 300만 원 달러로 환전, 초코파이, 오리온 과자, 어머니 드릴 선물, 아이폰 사진 찍을 용도, 보조 배터리 3개, 태양광 충전기, 그리고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 형님, 여권은 왜 가져가세요? 걸리면 끝인데. 증거를 남겨야죠. 제가 정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어머니를 구출할 때 필요할 겁니다.
2010년 5월 20일 저녁 7시 30분. 저는 압록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북한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보니 북한 쪽 제방에 경비병들이 보였습니다. 150m 간격으로 초소가 있었고 철책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넘어갈까? 2시간을 관찰한 끝에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경 경비병 2명이 초소에서 나와 아래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구나.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5월의 압록강 생각보다 얕았습니다. 무릎까지밖에 안 차는 물을 철벅철벅 건넜습니다. 분 만에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 방을 넘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볼 때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던 곳을 기억했습니다. 그곳을 밟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발을 딛고 뛰어오르는 순간 와르르르 쓰레기가 무너지며 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초소에 아직 경비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경비병이 AK 소총을 들이대며 다가왔습니다. 올라와. 저는 일단 올라갔습니다. 뭐 하는 놈이야? 시계를 떨어뜨려서요. 주우려고. 배낭 벗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낭을 벗어놓는 순간 경비병이 개머리판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몇 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경비병이 제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코파이가 나왔습니다. 오리온 과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한국 거잖아. 그리고 비닐로 감싼 여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경비병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젊은 군인과 30대 중반 남자의 격투. 하지만 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으니까요. 순간 손에 돌멩이가 잡혔습니다. 저는 경비병의 입을 막고 돌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경비병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제 방을 넘어 뛰었습니다. 초코파이는 물에 던졌습니다. 증거인멸. 1시간 반을 뛰었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흙먼지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크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옆집이 들을까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어머니. 엄마.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들어와,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엄마. 나야. 어머니가 제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왔니? 네, 엄마. 모셔왔어요.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내가 괜히 올 것 같더라니.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피로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낮 12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꿈이 아니구나.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밥상.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북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이 너무 컸습니다. 꼬봉밥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들아, 엄마가 내가 온 게 얼마나 기쁜지 아니? 저는 어머니께 한국에서의 삶을 보여드렸습니다. 갤럭시로 찍어온 사진들, 제가 사는 아파트, 제가 다니는 회사, 서울 거리 풍경, 지하철, 마트. 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정말이니? 네, 엄마. 정말이에요. 냉장고에서 더운 물이 나온다고? 아니, 더운 물이 아니라 찬물이 나와요. 그리고 뜨거운 물은 따로 나오고. 어머니는 신기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거기 가면 병원비 걱정 없어요. 밥도 매일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내 아버지 산소는 어떡하니? 엄마, 아버지도 엄마가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설득한 끝에 어머니가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브로커가 북한 군인을 매수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국경까지 데려다 줄 예정이었습니다. 이틀만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집 근처 산에 있는 농막에 숨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 제게 밥을 날라다 주셨습니다. 밤에는 집에 내려가 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났는데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국 로밍이 터지는 지역까지 올라가 브로커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안 와요? 형님, 큰일 났어요. 형님이 경비병 판 거 다 들통났어요. 지금 북한 전체가 난리예요. 간첩이 들어왔다고 국경 지역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어요. 5월 31일까지. 멘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숨어 계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27일을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농막은 작았습니다. 겨우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 낮에는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녔으니까요. 어머니가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서 숨죽이며 지내는 시간. 가장 힘든 건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서울집인지 북한인지, 심지어 내가 한국에 갔다 온 게 꿈이었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갤럭시, 여권, 주민등록증. 아니야, 진짜였어. 나는 한국 사람이야. 5일째 되던 날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보위부가 형님 어머니 집 앞에 숨어서 감시하고 있대요. 형님 사진이 전국에 돌았어요. 수배령이에요. 간첩으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더 숨어 계세요. 제가 다른 루트를 찾아볼게요. 10일이 지났습니다. 15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지루함과 공포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와 셀카, 북한 집 내부, 밥상, 거리 풍경. 혹시 내가 여기서 못 나가면 이게 증거가 될 거야. 갤럭시를 켤 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위치 추적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중국 로밍이었고 산속에서만 켰기 때문에 괜찮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신기하셨습니다. 이게 뭐니? 사진기예요. 엄마. 요즘은 전화기로 사진도 찍어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셀카.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북한 땅에서 수배 중인 몸으로 어머니와 셀카를 찍다니. 하지만 그게 제 정신을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20일째 되던 날 브로커가 드디어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6월 8일에 나올 수 있어요. 군인을 매수했어요. 그날 밤에 국경으로 나오세요. 드디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6월 8일에 나가요. 정말이니? 네, 이제 곧 끝나요. 하지만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불안해하셔서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돈을 빌리려고요. 그런데 친구는 믿지 못했습니다. 야, 너 진짜 북한에 있어? 응, 진짜야. 증명해봐. 저는 어머니를 바꿔드렸습니다. 어머니가 13분 동안 통화하셨습니다.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13분. 너무 길었어. 북한은 중국 접경지대의 전파를 계속 감시합니다. 이에 3분 이상 통화하면 위치가 추적됩니다. 며칠 후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보위부가 형님 집을 포위했대요. 그 전화 때문에 들켰어요. 6월 8일 약속된 날, 저와 어머니는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조심스럽게 국경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그런데 매수한 군인의 순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못 나갑니다. 다른 군인이 근무 중이에요. 멘붕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엄마는 먼저 집에 들어가세요. 나는 친척 집에 있을게요. 어머니가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비명 소리.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집에 보위부가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보위부가 어머니를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내려가야 하나? 어머니를 구해야 하나? 하지만 내려가면 둘 다 죽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탈북자가 불쌍해서 밥 준 거예요. 내 아들 아니에요. 모르는 애예요. 어머니는 저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내려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위부는 어머니를 풀어줬습니다. 다행히 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탈출해야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다시 모셔올게요. 저라도 먼저 나가야 해요. 형님, 그 길로 다시 나가실 겁니까? 네, 들어왔던 그 길로. 6월 15일 밤, 저는 다시 압록강 앞에 섰습니다. 3주 전 들어왔던 그 지점.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비병을 팬 그 자리. 틀림없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3미터 아래 돌투성이 강바닥으로. 착지하는 순간 팔이 아팠지만 뛸 수 있었습니다. 물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누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살았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중국 왔어. 돈 좀 보내줘. 27일 만에 탈출이었습니다. 중국 연길에서 베이징으로, 베이징에서 인천으로. 저는 한국 여권으로 당당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무도 제가 북한을 다녀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2010년 6월 1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7일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살아 돌아왔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띵동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잡혔습니다.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국정원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북한에 다녀왔습니까? 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갤럭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와의 셀카, 북한 집 내부, 밥상, 거리 풍경, 조사관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왜 북한에 들어갔습니까? 어머니를 모시러요. 그리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곳이 어떤 곳인지. 조사는 5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간첩 혐의, 이적 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모든 걸 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 말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무사히 탈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0년 말 재판이 열렸습니다. 죄목 국가보안법 위반 북한 방문, 검찰 구형 징역 3년. 하지만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간첩 행위나 이적 행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적용을 변경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석방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들아,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조사받는 동안 브로커가 어머니를 탈출시켰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 어머니는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2010년 11월 인천공항. 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처음에 모셔오지 못해서. 아니다. 내가 다시 와줘서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그냥 거기서 죽었을 거야.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국정원에서도 제 케이스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1점 당 신분증 활용, 초기 검문 돌파. 2점 중국 로밍, 통신 유지.
3점 보조 배터리와 태양광 충전기, 전력 확보. 4점 현금 300만 원, 긴급 상황 대비. 5점 그리고 대담함과 행운. 보통 탈북 계획은 몇 개월씩 걸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즉흥적으로 들어가서 27일을 버티고 나왔어요. 역대급 케이스입니다.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셨죠. 냉장고에서 정말 물이 나오네. 지하철이 이렇게 빠르고 깨끗해. 병원에서 돈을 안 받네. 어머니는 특히 병원을 좋아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병들을 다 고치셨거든요. 아들아, 나 건강해졌어. 이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트라우마는 남았습니다. 저는 가끔 악몽을 꿉니다. 경비병과 싸우는 꿈, 보위부에 쫓기는 꿈, 어머니가 잡혀가는 꿈.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봅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국정원에서 제 갤럭시를 조사할 때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보안상 이유였습니다. 이 사진들이 유출되면 안 됩니다. 북한 내부 협조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포렌식 전문가가 복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셀카, 북한 집 내부, 밥상, 제가 정말 거기 있었다는 증거. 가끔 그 사진들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2011년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어디 갔었는지 몰랐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쉬었다 고만 알고 있었죠. 사장님만 사실을 아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히 모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세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2020년 저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한 거? 저는 대답합니다. 후회 안 합니다. 단 1초도. 만약 그때 가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탈북민들, 대학생들, 일반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북한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탈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어떤 탈북민이 물었습니다. 형님, 저도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한 방식은 너무 무모했습니다. 2024년 현재도 탈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를 찾아옵니다.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중에 붙잡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숨 쉬듯 누리는 이 자유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밥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는 그 여행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꿈입니다. 부디 이 자유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직도 북한에 갇혀있는 2,500만 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어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구하러 온 그날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온 덕분에 나는 살았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어. 고맙다, 아들아. 저는 어머니께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이 세상에 낳아주셔서, 그리고 자유를 선택할 용기를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평양의 기억